네, 경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을 넘어서면서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침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환율 상승과 관련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플레이션만큼이나 요즘 자주 들리고 있는 무역 수지 적자. 저희가 그래프 추이를 좀 환율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얘기를 해보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치솟고 있는데 이번 달만 하더라도 이번 달 초에는 1,304원이었는데 지금 45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렇게 오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1,300원 이상일 때, 고환율일 때, 이게 정확히 1997, 8년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위기 때마다 닥치는 1,300원 이상의 가격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환율이 고공행진하지 않겠구나, 안도감을 가졌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뭐가 발표됐습니까? 우리가 계속 신경 쓰는 것이 FOMC,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마음입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물가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그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마음을 읽기 위한 좋은 지표가 나왔죠. 바로 FOMC 회의록입니다. 7월에 열렸던 FOMC의 회의록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그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연준 의장이 그리고 연준에서 판단하는 주요 총재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물가 아직 안 잡혔다. 물가 계속 장기화될 것 같다. 높은 물가가 안 잡힐 것 같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금리 계속 인상해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드려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물가 잡혔구나. 이제 정점 찍고 떨어졌구나. 금리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안 할 수도 있겠구나. 시장이 안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FOMC 회의록이 발표되면서 물가 정점 아니었구나. 계속되겠구나. 금리 인상 계속하겠구나. 라고 경계감을 갖게 됐고요. 더군다나 이번 주에 있을 가장 중요한 1년 동안에 있을 경제회의죠. 잭슨홀 미팅이 있죠. 거기서도 물가 안 잡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환율에 반영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나와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중요한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 FOMC 의장이죠. 제롬 파월의 입에 모두가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네. 0.75%를 더 올릴 것이냐, 0.5%에서 그칠 것이냐가 사실 초미의 관심이잖아요. 근데 매파로 돌아선 제롬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으로서는 물가 안 잡혔다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장의 컨센서스도 그런 식으로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FOMC 회의록뿐만 아니라 이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또 연설에서 어떤 문구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하셔서 행간을 읽어나가신다면 앞으로 기준금리 얼만큼 더 인상하겠구나. 9월에 있을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얼만큼 하겠구나. 그러면 자산시장에 그만큼 영향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7월 FOMC 회의록 결과문을 가지고도 봤을 때 물가가 아직 안 잡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고물가는 장기화될 테니까 상당 기간 빅스텝, 자이언트스텝 행보를 해나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경계감으로 환율도 오르고 주가는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뭐 금리 얘기와 제롬 파월 의장의 의지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이게 다 물가랑 연관돼 있는데 물가랑 연관돼 있는 것이 또 무역이기 때문에 무역 수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저희가 상승한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환율 상승이 갖는 사실 의미가 어떤 건지 좀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네. 달러 강세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네. 달러가 오르는데 무역 수지가 적자나고 물가가 높아지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지라고 네. 좀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이든 수출이든 그 결제하는 통화가 달러로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까지 계속 수출하던 이 볼펜의 가격이 그대로인데 이 달러 가치가 강해지냐 약해지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매되는 가격이. 그런데 이 수출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 우리는 이 고환율일 때 수출하기 유리해진다. 교육 조건이 좋아진다. 그래서 수출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물가가 가장 중요한 이 세계 경제 숙제다 보니까 지금하고 작년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문제냐면요. 많은 기업들이 혹은 많은 국가들이 수입문을 닫아요.
내재화를 선택해요. 해외에서 어떤 원자재를 사오는 게 더 쌌었는데 차라리 이 높은 달러 가격을 지불하면서 그것을 수입해 오기보다는 내재화, 자국 내에서 더 싼 물건을 찾자. 혹은 기존에 쌀 때 사왔던 비축분을 활용하자. 이러면서 수입문을 닫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수출길이 막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수입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이 무역 수지 적자. 무역 수지는 단순한 겁니다. 무역 수지는 총 수출과 총 수입을 비교한 건데 총 수입이 수출보다 많을 때 무역 수지 적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수입된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앞에는 제가 수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입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수입 규모 혹은 수입액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수입액은 단순히 단가 곱하기 물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량은 작년에도 똑같은 양을 수입했는데 가격만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결국은 물량은 똑같은데 수입액이 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느니까 자연스럽게 무역수지 적자가 야기됐고 지금 야기된 이 무역수지 적자폭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무역 적자 역시 정말 저희가 6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 흑자가 났던 게 4월이었더라고요. 네. 그 뒤로 5월부터는 계속해서 적자인데 네. 지금 적자는 66년 만에 최대치다. 근데 이렇게 무역 적자가 장기화되면은 안 좋을 건 뻔히 알겠는데 어떻게 좀 그런 심각성이 갖고 있는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자, 이 기본적으로 수입업자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독자분들이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수입업자들의 질문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빙 테이블을 수입해다가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계속 질문을 주는데 환율 언제 고점이냐. 왜냐하면 1년 동안 이 서빙 테이블을 얼마에 납품하겠다라는 1년 계약, 장기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서빙 로봇을 100원에 납품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1년 전의 모습인 거죠. 그때는 이 수입 단가가 50원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100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수입업자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경제의 역동성이 꺼지게 됩니다. 수출도 못하고 수입하기 부담스럽고 경제가 역동성이 꺼지면서 말 그대로의 경기 침체에 더 빨리 직면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재화 같은 경우도 내재화 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없는 업종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다 원자재를 좀 투입을 많이 하는 추세인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환율이 높아지는 건 분명히 굉장히 경제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십니다. 더군다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2년 하반기의 숙제는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얼마 전에 곡물 가격이 치솟았다가 네. 역사상 고점이었다가 이제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원유 가격도 고점을 찍었다가 안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사들이는 데 들어가는 달러가 더 많아지니까 이 농식품 업체나 혹은 식료품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이 곡물 가격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도 한계가 있고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하필이면 왜 이 8, 9월이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 8월에 지난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수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수해 피해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입추 이후에 햇볕이 내리쬐야 되는데 햇빛이 없었어요. 그러면 많은 농작물이 이렇게 피해를 농작물이 그냥 다 썩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공급 물량이 채소 공급이 부족해요. 근데 이제 9월에 뭘 만납니까? 추석 연휴를 만나죠. 네. 그러니까 성수품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안 돼서 더군다나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가 도저히 잡히기 힘든 이런 국면에 네. 환율까지 높으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합니까? 해외로부터 농산물 수입을 적극적으로 가져오거나 비축분을 확대한다. 그러나 그 사오는 가격이 비싸진다니까.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를 잡는데도 또 다른 역풍이 부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우리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국은 사실 미국의 물가를 잡으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또 미국의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또 2차적으로 이걸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환율 급등에 대해서 국민의 우려를 인식해서 리스크 관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비축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앞서 제 비축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계 식량기구 FAO에서
우리나라의 비축분을 확인했는데 쌀을 제외한 나머지 농식품은 다 비축분 권장량을 밑돕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이제 장기적인 시계를 두고 오늘 내일에 이렇게 급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장기적인 시야 속에서 비축분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또 어떤 특정 품목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대체재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식량 안보 이런 체제를 마련하는 것, 그밖에 광물 자원이라든가 여러 원자재 수요를 충분히 다변화하는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관련해서 김광석 한양대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